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 등산을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수학여행 가기 일주일 전, 담임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먼저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부터 등산을 가셨는데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깔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6분이서 차례로 일렬로 담임 선생님께선 마지막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 사람들은 흐릿한 형상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담임 선생님의 어깨를 툭 치고 재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중심을 잃어서 앞으로 넘어지셨는데 일어나면서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 선생님께서 아까 어떤 녀석이 날 넘어뜨리고 사과도 안 하고 올라갔네요. 라고 말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없다며 새벽이라 우리 말고는 올라온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기분 탓이려니 하시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종업원이 공깃밥과 수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7개의 수저와 7개의 공깃밥이었죠. 저흰 6명인데요. 라고 묻자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6분이신가요? 여기 계셨던 여성분도 일행이신 줄 알고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6분의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도 안 계셨고 다른 여자분을 본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숙소 위치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먼저 답사하신 곳 근처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밤, 저와 친구들은 감귤을 서리하기 위해 2층 베란다에서 난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방에 있던 10명 모두 가려고 했지만 방장이 인원 보고를 해야 했기에 9명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감귤밭은 정말 넓었습니다. 넓은 밭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이 있어서 저희는 한 줄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저를 치고 가서 그대로 밭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금 화가 나서 누구냐고 소리치려다가 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선생님한테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장인가 보네. 늦게 와서 조바심에 달려간 건가. 오솔길을 따라가서 밭 중앙에서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서리하기에는 인원이 많았기에 5명이서 한 조로 2개의 조로 나눠 오른쪽 밭과 왼쪽 밭을 나눠서 서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10분 뒤 모인 건 9명이었습니다. 누가 없나 보니 방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 밭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울상이 된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올라가서 숙소 방을 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방장이 다른 애들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아까 가려고 했는데 게임에 너무 빠졌었나 봐. 방장은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 그리고 밭에 있었던 10번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고 보니 어두워서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을 뒤로하고 일단 귤을 꺼내기로 했는데 각자 배낭 안에 검은색 비닐봉투에 가득 들어있는 귤을 꺼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개의 조 중 오른쪽 밭을 서리한 아이들의 봉투에는 귤들이 제대로 있었지만 방장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과 같이 왼쪽 밭을 서리한 아이들의 가방에는 봉지에 쌓여진 귤 외에 이상한 귤이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그 귤은 저희가 서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딴 것처럼 크기가 더 컸고 거칠고 급하게 딴 것처럼 초록색 이파리와 부러진 가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쪽 밭을 서리한 4명의 배낭에만 그 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귤을 딴 적도 없고 보진 못해서 놀랬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지만 왠지 그 귤은 다른 귤보다 더 달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속인 집안.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한두 분은 꼭 신내림을 받으시곤 하셨었죠. 그러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더 이상 물려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무속인이 되는 길을 거부하셨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자 결국 신내림을 받으셔야만 했지요. 어렸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왜 집에 자주 안 들어오시나 하고 나중에 크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나한테도 신내림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신을 모셔야 하기에 외롭게 사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내림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정성이 통하였는지 평범하게 살아가시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네요. 어렸을 적 이혼한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다 풀지 못하셨고 결국 어머니에게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상 대물림은 없을 거라시며 지금도 신내림을 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힘든 길을 걷지 않게 말입니다. 그런 노력인지 저도 점점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랬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신 부모님들. 참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처음에 무속인 집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런 거 그냥 안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괴담. 매년 3월이 되면 반 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게 떠오른다.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같은 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전날부터 몹시 두근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는 꽤 큰 학교라 매년마다 반 바꾸는 게 하나의 행사 수준이었다. 봄방학 도중 3월 마지막 날에 체육관에 새로 구성된 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해 3학기가 지나가고 2월이 될 무렵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반 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글자가 봉투 앞에 크게 찍혀 있었고 어느 문제집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와서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회사는 찾을 수가 없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 4학년 중에 절대로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앙케이트를 보내준 사람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문구 세트를 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당시 나는 잡지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면 무조건 신청하고 있었던 때다. 마침 안에 회신용 엽서도 들어있었기에 흔쾌히 응했다.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 없이 같은 학년에서 가장 싫었던 장난꾸러기에 이름을 적었다. 나와 그 녀석은 집이 근처라 등하교 때마다 매번 그 녀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매번 다른 반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같은 반이 되면 하루 종일 괴롭힘에 시달릴 것 같았다. 그래서 절대로 그 녀석과는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5학년은 총 6반이니까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텐데 그 후 나는 완전히 그 앙케이트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런데 3월이 되자마자 지난번 그 문제집 회사에서 커다란 봉투가 날아왔다. 지난번 앙케이트가 생각나 바로 뜯어보니 내가 문구 세트에 당첨되었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문구 세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서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대로 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름을 썼던 그 녀석과는 절대 같은 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반 배정에 대해 선생님들이 회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 봉투에는 칭칭 감긴 부적 같은 것이 한 장 들어있었다. 겉에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초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고 또한 5학년이라는 글자와 듣도 보도 못한 남자아이의 이름이 기분 나쁘게 빨간색으로 크게 써 있었다. 그걸 내가 사는 동네의 신사에 있는 소나무에 3월 8일 오후 9시 이후의 못으로 박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신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참배하는 사람 하나 없는 잊혀진 곳이었다. 그걸 해내면 문구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받은 편지는 모든 조건을 달성하면 근처 강에 흘려보내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나는 중학교에 다니던 형에게 상담하려 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음에도 나와 형은 무척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에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써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고 말았다. 신사는 집에서 자전거로 5분 정도 거리였기에 그 부적 같은 걸 나무의 못으로 박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춥긴 하지만 눈이 내릴 계절도 아니고 9시 이후에 15분 정도 나갔다 오는 건 일도 아니다. 그 편지와 부적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곧 3월 8일이 되었다. 나는 편지에 나온 대로 하기로 하고 저녁을 먹은 뒤 9시가 지날 무렵 부적과 못 그리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왔다. 긴 코트를 입고 자전거를 탄 채 신사로 향했다. 그 신사는 주택가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다. 나는 언덕 아래에서 내려 폭이 좁은 돌계단을 올라갔다. 돌계단에도 신사 안에도 가로등이 하나씩 있었기에 어두워도 발 밑은 보였다. 당연히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기분이 으스스해서 나는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것을 꺼냈다. 그리고 달려가서 신사 기둥문을 지나친 다음 신사 참배길 옆에 있는 나무 중 제비가 묶인 소나무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내 머리 정도 높이에 부적 앞면이 보이도록 한가운데에 강하게 못을 두세 번 박았다. 그러자 손 안에 든 부적이 미묘하게 움직인 느낌이 들어 나는 무심코 손을 떼어 놓았다. 이미 부적은 나무에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10m 정도 떨어진 신사 본당 옆에서 갑자기 웬 사람이 나오더니 나를 향해 지켜보았다. 라고 소리쳤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두워서 지금 생각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치를 내던지고 돌계단을 뛰어내려 집까지 죽을 힘을 다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내가 앙케이트에 이름을 썼던 말썽꾸러기 녀석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죽었다. 편지는 써져 있던 대로 집 근처 강에 흘려보냈다. 4월이 되자 유명한 백화점에서 최고급 문구 세트가 날아왔지만 그때 봤던 문제집 회사 이름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 후 그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사에는 그 후 한 번도 가지 않았기에 나무에 박았던 부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망치를 잃어버렸기에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은 난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부적에 이름이 써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었을지는 당연히 모르고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문구 세트는 형이 무척 부러워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 기묘한 체험이라 혹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구 세트는 단순히 잡지 이벤트에 당첨된 것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와서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이야기, 무속인 집안.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속인 집안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한두 분은 꼭 신내림을 받으시곤 하셨었죠. 그러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더 이상 물려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무속인이 되는 길을 거부하셨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자 결국 신내림을 받으셔야만 했지요. 어렸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왜 집에 자주 안 들어오시나 하고 나중에 크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나한테도 신내림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신을 모셔야 하기에 외롭게 사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내림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정성이 통하였는지 평범하게 살아가시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네요. 어렸을 적 이혼한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다 풀지 못하셨고 결국 어머니에게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상 대물림은 없을 거라시며 지금도 신내림을 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자신들과 같은 힘든 길을 걷지 않게 말입니다. 그런 노력인지 저도 점점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그랬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평범한 삶을 포기하신 부모님들. 참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처음에 무속인 집안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런 거 그냥 안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괴담. 매년 3월이 되면 반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게 떠오른다. 친한 친구나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같은 반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전날부터 몹시 두근거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는 꽤 큰 학교라
매년마다 반 바꾸는 게 하나의 행사 수준이었다. 봄방학 도중 3월 마지막 날에 체육관에 새로 구성된 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해 3학기가 지나가고 2월이 될 무렵 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반 바꾸기 앙케이트라는 글자가 봉투 앞에 크게 찍혀 있었고 어느 문제집 회사에서 보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와서 찾아봐도 그런 이름의 회사는 찾을 수가 없다.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학교 4학년 중에 절대로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의 이름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앙케이트를 보내준 사람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 문구 세트를 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당신 아는 잡지에서 경품 이벤트를 하면 무조건 신청하고 있었던 때다. 마침 안에 회신용 엽서도 들어있었기에 흔쾌히 응했다.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 하나 없이 같은 학년에서 가장 싫었던 장난꾸러기에 이름을 적었다. 나와 그 녀석은 집이 근처라 등하교 때마다 매번 그 녀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매번 다른 반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같은 반이 되면 하루 종일 괴롭힘에 시달릴 것 같았다. 그래서 절대로 그 녀석과는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5학년은 총 6반이니까 그리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텐데 그 후 나는 완전히 그 앙케이트에 대해 잊고 있었다. 그런데 3월이 되자마자 지난번 그 문제집 회사에서 커다란 봉투가 날아왔다. 지난번 앙케이트가 생각나 바로 뜯어보니 내가 문구 세트에 당첨되었다는 것이었다. 거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문구 세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서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건대로 하면 내가 지난번에 이름을 썼던 그 녀석과는 절대 같은 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직 반 배정에 대해 선생님들이 회의도 하지 않았을 텐데 싶어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 봉투에는 칭칭 감긴 부적 같은 것이 한 장 들어있었다. 겉에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초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고 또한 5학년이라는 글자와 듣도 보도 못한 남자아이의 이름이 기분 나쁘게 빨간색으로 크게 써 있었다. 그걸 내가 사는 동네의 신사에 있는 소나무에 3월 8일 오후 9시 이후의 못으로 박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신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유명한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참배하는 사람 하나 없는 잊혀진 곳이었다. 그걸 해내면 문구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받은 편지는 모든 조건을 달성하면 근처 강에 흘려보내라고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나는 중학교에 다니던 형에게 상담하려 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음에도 나와 형은 무척 사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지에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써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고 말았다. 신사는 집에서 자전거로 5분 정도 거리였기에 그 부적 같은 걸 나무의 못으로 박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춥긴 하지만 눈이 내릴 계절도 아니고 9시 이후에 15분 정도 나갔다 오는 건 일도 아니다. 그 편지와 부적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곧 3월 8일이 되었다. 나는 편지에 나온 대로 하기로 하고 저녁을 먹은 뒤 9시가 지날 무렵 부적과 못 그리고 망치를 들고 집을 나왔다. 긴 코트를 입고 자전거를 탄 채 신사로 향했다. 그 신사는 주택가의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있었다. 나는 언덕 아래에서 내려 폭이 좁은 돌계단을 올라갔다. 돌계단에도 신사 안에도 가로등이 하나씩 있었기에 어두워도 발 밑은 보였다. 당연히 주변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기분이 으스스해서 나는 빨리 끝내고 돌아갈 생각으로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것을 꺼냈다. 그리고 달려가서 신사 기둥문을 지나친 다음 신사 참배길 옆에 있는 나무 중 제비가 묶인 소나무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내 머리 정도 높이에 부적 앞면이 보이도록 한가운데에 강하게 못을 두세 번 박았다. 그러자 손 안에 든 부적이 미묘하게 움직인 느낌이 들어 나는 무심코 손을 떼어 놓았다. 이미 부적은 나무에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10m 정도 떨어진 신사 본당 옆에서 갑자기 웬 사람이 나오더니 나를 향해 지켜보았다. 라고 소리쳤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어두워서 지금 생각해도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다. 하지만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망치를 내던지고 돌계단을 뛰어내려
집까지 죽을 힘을 다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 내가 앙케이트에 이름을 썼던 말썽꾸러기 녀석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에 치여 죽었다. 편지는 써져 있던 대로 집 근처 강에 흘려보냈다. 사월이 되자 유명한 백화점에서 최고급 문구 세트가 날아왔지만 그때 봤던 문제집 회사 이름으로 보낸 것은 아니었다. 그 후 그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신사에는 그 후 한 번도 가지 않았기에 나무에 박았던 부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망치를 잃어버렸기에 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은 난다.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부적에 이름이 써있던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었을지는 당연히 모르고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 문구 세트는 형이 무척 부러워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무척 기묘한 체험이라 혹시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구 세트는 단순히 잡지 이벤트에 당첨된 것일지도 모르고 하지만 지금 와서도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네 번째 이야기, 백령도 괴담.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은실이 벙커는 제가 입영 시절에도 야간 근무 때 선임들이 자주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저와 제 동기가 겪은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동기가 귀신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1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 때입니다. 야간에는 초소의 사각지대를 관측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지 않고 정해진 섹터를 정찰합니다. 일정 위치에 도달 후 보고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죠. 때는 제가 입영 시절 백령도에 있는 어릿골이라는 해안을 야근 근무를 하며 정찰할 때였습니다. 해안 근무는 근무자가 거의 고정이었습니다. 힘든 가혹 행위를 당했음에도 후임들에게 일절 손을 대지 않는 천사 선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임에게 저는 맞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릿골 해안에서 보고 후 다음 섹터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도였을 겁니다. 섹터를 돌다 보니 민가도 지나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새벽 3시인데 민가에서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흰 소복을 입고 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보였는데 인상을 쓰니 점차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온 몸은 굳었습니다. 그 형태는 앞머리가 코부터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눈은 보이지 않았고 입은 머리카락이 가려질 정도로 길게 찢어져서 웃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귀에 딱 달라붙은 상태로 올려서 손목만 까딱까딱거리며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때 외부의 충격으로 이명소리도 없어졌고 그 여자도 없어졌고 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은 선임 근무자가 제 철모를 때린 것이었습니다. 선임 근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임 근무자는 선임 근무자 우측의 뒤에서 선임 근무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선임 근무자는 당연히 제가 뒤에서 잘 따라올 줄 알고 앞만 보며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변기를 파지하고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아무리 불러도 움직이지 않자 철모를 세게 쳤답니다. 그렇게 선임 근무자도 제가 귀신을 봤다는 걸 알게 됐고 선임 근무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임 근무자가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근무자도 그 귀신을 봤는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걸 들은 행정관님이 귀신을 목격한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이야기입니다. 선임 중에 앞서 말한 선임과 정반대인 악마 선임이 있었습니다. 타 중대에도 유명하고 간부들 사이에서도 위험 인물로 찍힌 선임이었죠. 제가 실무로 들어온 날 부소대장님께서 그 놈을 조심해라라고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무를 들어오자마자 소대장님과 실무에 같이 들어온 제 동기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간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새끼야 밥이 넘어가냐는 소리가 들리더니 숟가락이 식당 문에서 날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 선임이었죠. 그 선임은 제 선임 근무자였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죠. 엄청난 FM에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선임이셨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엄청난 벌을 주셔서 문제긴 했지만
여튼 본론으로 돌아가면 백령도 괴담 중에 야근 근무 때 중저음의 남자가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선임들도 몇 분 계셨고요. 때는 야간 근무 진입 때였습니다. 진입 신고는 부소대장님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 선임 근무자는 간부들한테도 안 좋은 이미지였고 이름을 불러도 이름만 부르지 않고 성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 선임을 조심하라고 한 부소대장님이었기에 더욱 제 선임 근무자와 사이가 안 좋았고 둘이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소초 밖을 나가는데 그때 안개가 짙었습니다. 그때 중저음의 목소리가 제 선임 근무자를 부른 겁니다. 부소대장님도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뚜렷하게 들어서 같이 뒤를 돌아봤고 선임 근무자는 부소대장님이 나를 저렇게 부를 리가 없는데 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안개가 짙어 잘 보이지 않아 무전기로 혹시 자기를 불렀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화장실 괴담. 나는 꽤 자주 가위에 눌리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곤 한다.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감이 올 때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버렸기에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버렸다. 전철이 올 때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데 어째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를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 2칸 중 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그러는 사이 역 안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 셀러리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 어째서인지 가위에 눌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뭐랄까 오한이 나고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 별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엉기적 걸어 내 곁에 온 후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선 내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눈앞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피투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은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감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 그 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6번째 이야기, 강아지. 20대 초반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 곁에 없지만 그 당시도 시추를 키우고 있었죠. 이름이 구찌였는데 분양받을 새끼일 당시 장염인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유소 알바를 하는 고딩이라 돈이 없었죠. 병원에서는 새끼 때 장염이면 죽는 경우가 있다고 시간마다 링겔을 놔줘야 하는데 집에서 비우는 시간이 있으니 봐줄 사람도 없었기에 제 돈으로 입원을 시켜 고생하며 알바비로 병원비를 내가며 건강해져서 집으로 오고 2년을 넘게 저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군대 가기 딱 일주일 전 새끼를 낳는 걸 보고 군 입대를 했죠. 근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던 것이 아버님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아버님은 싫어하셨죠. 그래서 자대 배치 후에도 틈만 나면 동생에게 전화를 해 구찌는 잘 있냐고 물었죠. 그러다 제가 상병 때쯤 전화로 구찌는 잘 있냐 물어보는데 동생이 말하길 자기 친구 중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에서 잘 키우고 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말이 진심이거나 아버지가 버렸겠구나로. 군 입대 전은 제가 있으니 별말 못하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가정도 어려워지고 또 군인일 때라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그 상황에서 아버님에게 차마 따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 말을 애써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 반년 정도 지나고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동생의 대답은 나는 형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형이 군대에서 걱정할까봐 말한 거짓이라 하더군요. 그 이후 괴로워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뎌지며 차츰 생활 속에서 잊혀져 가던 2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거실 불을 깜빡하고 안 끄고 자던 중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고 침대 위에서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니 신발장 쪽에 구찌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혀 무섭거나 그렇지 않고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강아지도 표정이 있어요. 나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안에 키우는 다른 강아지는 없었기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구찌야 일로와 하고 누운 그대로 상태에서 팔베개 해줄 자리만 만들어줬는데 그제서야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꿈이라면 너무 생생하게 그 강아지가 제 품으로 오는 걸 느끼고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곤 아침에 눈을 뜨니 제가 팔베개 해주려 만든 자세 그대로 눈이 떠졌는데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곤 비슷한 일이 두세 번 더 있었는데 신기한 건 아버지가 없을 때만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기도 하고 비록 동물이기는 하나 아버님이 괴롭히진 않았지만 자기를 싫어한다 정도는 알죠. 그 이후 다시 1년 정도 세월이 흐르고 또 차츰 기억이 무뎌질 때쯤 그 1년 사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친구의 배신 그리고 너무도 잦은 야근과 밤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어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가위를 눌렸습니다. 진지하게 정신과 치료를 고민할 정도로 가위를 눌리면 저는 자각을 하고 눈에 뭐가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여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방문만 보다 이불을 걷어차고 방문을 열려고 일어서서 방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제가 몸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세상이 느려진 듯한 시각에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그 더러운 기분을 느끼고 기절합니다. 그러고 눈을 뜨면 다시 침대 위에서 방문을 보며 무서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고 또 일어서서 문을 열라고 하면 전처럼 또 반복입니다. 그러고 출근하고 일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위에 눌리고 정말 미치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내다 자는데 느낌이 오길래 저는 생각했죠.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또 가위가 시작되는데 그날은 가슴이 답답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내 가슴 위로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내 몸을 통과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건지 강아지 한 마리가 제 가슴 위로 올라뛰더니 위에 허공을 보고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구찌였습니다. 근데 표정이 보통 강아지가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위를 보며 짖지는 않지만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잠들었고 다시 깨어나 많은 생각을 하고선 나를 지켜주는 건가? 과거 정말 아플 때 내가 살려준 걸 기억하는 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그렇게 믿어서인지 가위를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많이 미안했습니다.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그 이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울해하며 퇴근을 하던 중 애견샵이 눈에 들어와 잠시 구경을 하는데 지금 키우는 패키니지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젖을 떼기도 이른 것 같은데 창 너머로 저를 똑바로 보면서 연신 유리를 혀로 날름거렸죠. 바로 분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갈 수 없더라고요. 구찌 이후에 강아지를 키우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셨죠. 근데 그 패키니즈도 분양받자마자 장염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죠.
7번째 이야기, 낚시 괴담. 한참 바다 낚시에 빠져서 엄청 돌아다닌 적이 있어. 요즘엔 배 타고 하는 바다 낚시도 잘 못 가고 그러지만 말야. 보통 갯바위 낚시라고 하면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여밭이나 조그만 무인도 근처의 바위 절벽으로 가서 기어 올라가 자리 잡고 하는 거야. 선장은 바위 절벽에 움푹한 곳이나 자리 잡을 만한 곳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하루 지나서 다시 태우러 오는 거지. 보통 그런 곳은 직벽이라서 수심이 10m 이상 20m 정도까지도 나오곤 해.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흐름에 따라 조류가 잘 흘러주고 고깃대들이 지나가는 경로 근처에 있을수록 좋은 포인트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남극에서 잡아온 크릴, 새우에 각종 집어제를 섞고 어종에 따라 찜볼이나 해초, 어분 등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밑밥을 조류에 따라 적절히 쳐주고 고기를 모아들인 후 낚아 올리는 거지. 솔직히 이거 위험한 취미야. 고기가 많았던 시절에야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갈 이유가 있나. 그저 동네 포구 앞 방파제만 가도 팔뚝만한 감성돔을 낚아 올릴 수 있다면 배값 싹깝게 멀리 있는 무인도에 뭐하러 가. 다 고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위험한 곳까지 쫓아가는 거지. 어떤 포인트는 심지어 밀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겨버리는 곳도 있어. 만약 태워다 준 배가 제때 안 들어오면 꼬르륵이지 뭐. 그런 곳 말고도 해안과 멀리 떨어진 곳이니 갑자기 너울 파도라도 한 번 오면 쓸려나가기 십상이라. 어떤 사람은 바위에다가 앵커까지 박아서 안전 로프를 맸어 허리에 걸고 하기까지 하는 거야. 보통은 수면에서 한참 위쪽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 일은 좀 드물긴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들은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더 큰 녀석, 좀 더 잘생긴 녀석을 낚기 위해 점점 더 험한 곳에 포인트를 개척하고자 하지. 실제로도 고기는 점점 더 줄어드니까. 유명한 갯바위 포인트에 잠수부들이 들어가 보면 완전 개판이야. 낚시줄에 바늘에 온갖 쓰레기로 도배가 되어 있고 갯바위 위에는 쓰다 남은 미끼,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온갖 쓰레기들과 잡아서 버린 물고기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썩어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포인트에 들어가서 텐트까지 튼튼히 쳐놓고 몇 달씩 진치고 눌러 앉아서 낚시를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어. 근처 포인트에 낚시꾼들을 데려다주는 배들이 정기적으로 들러서 식수하고 식료품들을 공급해주는 거지. 장바꾼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야. 낚시꾼들은 나갈 때 신고해야 되고 들어온 건 역시 확인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눌러 앉아있는 걸 경찰이 허용을 하나. 그래도 그 동네 선장들 잘 알고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달을 있는 건지 어제 온 사람인지 알게 뭐야. 우연히 그런 사람 근처에 포인트에 가게 되어서 텐트를 들여다보면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향내가 그윽하게 풍겨 나오곤 하지. 거기다가 텐트 뒤 나뭇가지에 줄을 매서 잡았던 고기들의 배를 갈라 건조시키는 향까지 섞여서 아주 끝내줘. 그런 건 낚시꾼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단지 그 텐트 뒤 줄에 걸려있는 감성돔의 사이즈가 50을 넘는다는 사실에 감동을 먹을 뿐이지. 그것도 열댓 마리씩이나. 바로 그날 나는 완도 쪽에 잘 아는 낚시점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었지. 잘생긴 감성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낚시점에서 미끼도 챙기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내가 갈 포인트를 고르고 있는데 낚시점에 있는 뒷방에 사람의 인기척이 나는 거야. 어디 아픈 것처럼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의 표정이 어두워. 내가 준비 다 끝내고 배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도 없던 나는 궁금해져서 캐물어봤지. 장박 전문으로 다니는 50줄 들어선 아저씨였는데 나도 한두 차례 만나서 소주 한 잔 정도는 했던 아저씨더라고. 근데 왜 낚시점 뒷방에서 끙끙거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들어가 봤어. 그때 난 30도 안 된 젊은 초짜 낚시꾼이었고 그 사람은 극강 레벨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들어가 봤더니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고 정신이 반쯤은 나간 것처럼 맛이 갔더라고. 술판을 좀 심하게 버렸나 싶어서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방에 들어가 옆에 앉는데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끙끙거리고 있어.
끙끙거리는 것뿐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물론 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주인한테 물어봤지.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든가 해야지 왜 장사하는 집에서 저러냐고. 일주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야. 자주 가던 포인트에서 보름 정도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갔더니 미친 사람 꼴을 해서 텐트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배에 타더라는 거지. 그래서 태우고 나왔더니 뭐가 그리 무서운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방에 처박혀서 술만 퍼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돈이야 많지만 말이야. 궁금해지잖아. 하지만 남 배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남 얘기를 더 물어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덮고 폭우로 나갔지.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혜경이 낚시배를 일제 단속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탈 배를 몰고 나갈 선장이 뭔가 잘못되어서 걸렸다는 거야. 타고 나갈 배도 없고 나 말고도 허탕친 낚시꾼들은 다들 욕하고 있고 낚시점 주인은 또 나름대로 선장한테 욕하면서 싸움 나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난 어차피 오늘 돌아가 봐야 일정이 비어서 할 일도 없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자고 가야겠다 싶어서 가게로 돌아온 거지. 나 말고도 평소 안면이 있던 40대 아저씨 낚시꾼하고 같이 가게로 돌아오면서 안주거리하고 술도 좀 사가지고 왔어. 그렇게 가게에서 판을 벌이려 하는데 아까 그 수상한 장바꾼이 슬그머니 나와서 옆에 앉더군. 냄새를 풀풀 풍기긴 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야.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밤 이 아저씨는 어지간한 초짜 낚시꾼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짬밥에 밀려서 못 들어가는 특급 포인트에 이미 보름 동안이나 자리 잡고 씨알 좋은 가을 고기들을 싹쓸이를 하고 있던 거지. 비록 그날 날씨는 별로고 파도가 높아서 힘들긴 했지만 날은 음력 25세니까 물살도 적절하고 낮에 하루 종일 입질도 좋고 해서 두둑하니 고기를 건져놨는데 저녁 때가 되면서 점점 더 날씨도 나빠지고 해서 밤 낚시는 포기하고 텐트 안에 들어 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달도 아직 안 뜬 초저녁인데 발 아래의 직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거지. 상갱이가 지나가나 싶어서 내려다 봤더니 글쎄 수심이 10여 미터 되는 그 바닷물 위로 사람들 서넷이 두렁거리면서 남쪽 방향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겁을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서넷도 아니라는 거야.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그 구름 틈바구니로 희끄무레하게 비치는 별빛으로 보니 바다 위로 여기저기 서넷식해서 못해도 100명은 넘을 사람들이 어떤 놈은 씩씩하게 어떤 놈은 마지못해 자꾸 돌아보면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물 위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별빛이 비치는 바다의 물결은 출렁거리는데 그 깊은 물 위로 사람들이 3, 4, 5 뭉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 기절할 노릇이지. 순간 무섭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꿈을 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꿈을 깨려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깨라는 꿈은 안 깨고 오히려 바로 발 아래에 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쓱 들이돌려 자기가 있는 텐트를 올려다 보더니 절벽을 기어 올라오더라는 거야.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지.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섬 중턱에 텐트 치고 앉아 있는데 그 깊은 바닷물 위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기침 소리를 듣고 나를 보더니 바위 절벽을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거야. 도망갈 데도 없어. 숨을 데도 없어. 그저 텐트 입구 지퍼를 올려서 잠그고는 침낭 속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버린 거지. 그러고 있으니 잠시 후 텐트를 쓰다듬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같이 가자. 팔다리는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식은 땀은 비오듯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한기가 느껴지고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침낭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주세요만 반복했다는 거야. 얼마 동안을 그러고 있다 보니 어느새 기절을 한 것 같은데 깨어보니 해가 뜨고 있더라는 거지.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고 보니 날씨는 맑게 개었고 바람은 잔잔하니 물결도 가라앉았고
저 멀리 동쪽으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고 이젠 살았구나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힘을 내서 도망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해서 남아있던 소주로 대병 나발을 불면서 배가 오기만 기다리다가 선장에게 두말 없이 태워달라고 해서 장비고 텐트고 다 내팽개치고 배 타고 무트로 나온 거지. 나와서도 눈만 감으면 같이 가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고 술만 디립다 퍼먹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얘기를 듣는 동안 어느새 낚시점 주인도 옆에 와 있더라고. 얘기가 끝나니까 주인이 덧붙이기를 자기는 이 사람을 내려놓고 다음 차수에 배를 몰고 나가서 그래도 단골이라고 이 사람의 텐트고 장비고 다 챙겨서 갖다 줬는데 영기름직 하더라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이 얘기를 헛소리라고 웃어 넘길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주인하고 나 그리고 같이 있던 또 다른 낚시꾼 이 셋 모두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귀신들과 사이좋게 바다 위를 걸어서 어디로 갈 뻔한 그날. 그날이 바로 1993년 10월 10일 일요일. 서해 위도를 출발해서 격포로 오던 페리오가 침몰해서 292명이 사망한 그날이야. 거기다가 사고 와중에 44명을 구조해낸 사람도 바로 근처에서 낚시하던 낚시배 선장이었고 그 외에 생존자들 중 상당수도 낚시꾼이었어. 낚시꾼들 복장을 봐.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거든. 억울했을까? 그래서 낚시꾼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그랬던 걸까? 비록 위도보다는 한참 남쪽인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던 걸까? 8번째 이야기, 밤의 도서관. 밤의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캠퍼스 내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은 낮에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저녁이 되면 한산해지며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주로 야간에 도서 정리를 맡고 있었고 도서관의 마지막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10시경에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주변이 차분해지면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바람도 유난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저는 한 권의 오래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지나가는 그림자가 눈에 띄었고 잠시 멈춰서서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계속하려던 순간 책장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조용히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때 책장 너머로 희미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형상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모습이라서 더욱 섬뜩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형상의 손이 책장으로 다가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책을 찾아줘야 해요. 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고 그 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상은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책을 건네주려 했지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도서관 전체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일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도서관 안은 이상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장 사이에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저를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서관에서 겪은 이상한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 도서관의 옛 주인님이야. 그분은 항상 자신의 책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책이 없어지자 화가 나셔서 그런 것 같아. 저는 선배의 말을 들으며 긴장이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에 도서관에서 일할 때마 그 형상의 존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가끔씩 책을 정리하다가도 그 속삭임을 듣거나 투명한 그림자가 책장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서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 남아 모든 책장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일기장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도서관의 옛 주인님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주인님께서 도서관을 관리하면서 겪은 고뇌와 외로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도서관에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책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주인님은 책들을 되찾기 위해 밤마다 도서관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도 책과 함께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주인님의 영혼이 아직도 도서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의 영혼을 위로하고 도서관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도서관에 남아 주인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고요한 도서관 한가운데서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읽으며 주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평안히 가세요. 더 이상 도서관을 지키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도서관 전체에 따뜻한 빛이 퍼지더니 투명한 형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며 도서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밤의 도서관에서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평화로운 장소로 돌아왔고 주인님의 영혼도 평안히 떠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날 밤의 경험을 떠올리며 도서관의 고요한 밤에 주인님의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도서관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의 도서관에서 겪은 이 이야기는 저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의 깊이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비밀과 영혼의 평화를 위한 한 사람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밤의 도서관에서 일어난 이 실화괴담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여전히 캠퍼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밤이 되면 조용히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주인님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듯 도서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일할 때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주인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도서관의 고요한 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은 문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으로 도서관의 고요함과 옛날 책들의 향기에 매료되어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도서관을 찾았고 제게도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종종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책을 읽거나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 학생과 함께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서관의 역사와 주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흥미롭게 듣더니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서관의 영혼을 느끼고 싶어요. 저도 주인님과 교감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도서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두 사람은 도서관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기장이 적힌 책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권의 오래된 일기장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분명히 주인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통해 주인님의 마지막 날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도서관에 모든 애정을 쏟았지만 그 사랑이 끝나자마자 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서관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담은 책들을 지키기 위해 영혼으로 남아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럼 주인님은 아직도 이곳에 계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도 주인님의 영혼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도서관 한가운데에 앉아 주인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정리하며 주인님께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순간 도서관의 분위기가 더욱 차분해졌고 따뜻한 빛이 도서관을 감쌌습니다. 그 후로도 그 학생과 저는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면서 주인님의 존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평화로운 장소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우리 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서관을 사랑하며 주인님께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종종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도서관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 장소를 넘어 그곳에 숨겨진 영혼과의 교감의 장소로도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도서관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도서관의 고요한 밤에 주인님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님의 영혼이 여전히 도서관을 지키고 있으며 그곳에서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일할 때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주인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도서관의 고요한 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은 여전히 캠퍼스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밤이 되면 조용히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주인님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듯 도서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일할 때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주인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도서관의 고요한 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인님께 경의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서관은 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더욱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만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도서관에서 일어난 이 실화괴담은 도서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